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멈춘다. 11월이면 더 그렇다. 그 소리 하나가 내 몸 전체를 긴장시키는 건 이젠 일종의 조건반사가 됐다. 여보세요, 어머님. 나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받았다. 결혼 5년 차. 이제 전화 받는 톤 정도는 완벽히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아니, 예상보다 더 상냥했다.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다. 민정아, 올해 김장 날짜는 내가 정해. 내가 너무 바빠서 말이야. 내가 정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건 내가 원하는 날짜를 고르라는 의미가 아니다. 시어머니가 가능한 날짜 2-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게 우리 집 며느리가 정하는 것의 정이다. 나는 작게 한숨을 삼키고 대답했다. 네, 어머님. 언제쯤이 괜찮으세요? 이번 주 토요일 아니면 다음 주 일요일? 내가 편한 날로 하자. 편한 날이라니. 둘 다 편하지 않다는 말은 삼켰다. 나는 달력을 펼쳐보며 다음 주 일요일이라고 대답했다.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고 싶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결혼 5년 차, 32살, 직장에서는 대리로 승진했고 작년에는 아이도 낳았다. 남들이 보기엔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이다. 하지만 11월만 되면 나는 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김장. 단 2글자가 내게는 전쟁터로 가는 소집 영장처럼 느껴진다. 전화를 끊고 나는 주방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깥을 내다봤다. 아파트 단지 안에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아이들이 낙엽을 밟으며 웃고 있었다. 가을은 참 예쁜 계절이다. 하지만 며느리로 사는 여자들에게 이 계절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가을이 깊어지면 김장철이 온다. 한국에서 며느리로 산다는 건 이 계절이 두려워지는 것과도 같다는 걸 이젠 안다. 작년이 떠올랐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쉼포기가 넘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항아리에 담았던 그날. 아침 7시에 시댁에 도착해서 밤 8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 사이 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앉지 못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발은 퉁퉁 부었다. 시어머니는 임산부가 움직여야 순산한다며 자꾸만 일을 시켰고 남편 도연은 조금만 도와드리자며 웃으며 나를 재촉했다. 나는 그날 밤 허리 통증으로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했다. 이틀을 알아누웠다. 병원에 가려고 하니 도연은 그 정도로 병원까지 가야 해. 파스 붙이면 되지라고 되물었다. 그때 나는 처음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핸드폰 화면에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가 떴다. 엄마한테 전화 왔지. 올해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미안. 미안하다는 말. 나는 그 단어가 제일 싫다. 미안하면서 반복하는 사람. 미안하지만 바꾸지 않는 사람.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걸 무마하려는 사람.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달력을 펼쳐 11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그렸다. 마치 생리 예정일을 표시하듯.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날을 표시하듯. 거실에서 아이가 깼는지 칭얼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안아 올렸다. 갓 돌이 지난 딸아이는 내 품에 안기며 엄마, 엄마 하고 불렀다. 이 아이는 아직 모른다. 엄마가 왜 11월만 되면 우울해지는지, 왜 할머니한테 전화가 오면 표정이 굳어지는지, 언젠가 이 아이도 시집을 가면 알게 될까. 아니, 알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아이의 보드라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이런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고. 올해도 어김없이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올해만큼은 못한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나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도 엄마 혼자 하시면 안 되잖아. 퇴근 후 집에 들어온 도연은 넥타이를 풀며 무심하게 말했다. 현관에 구두를 벗어놓고 양말을 신은 발로 거실을 가로질러 소파에 앉았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그를 쳐다봤다. 도마 위에는 반쯤 썬 파가 놓여 있었고 내 손에는 여전히 칼이 들려 있었다. 당신이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내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도연은 TV 리모컨을 집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나도 돕지. 근데 김장은 여자들이 같이 해야 맛이 나잖아. 엄마가 그러시던데 며느리랑 같이 해야 정이 난다고. 정. 나는 그 단어를 씹으며 다시 칼질을 시작했다. 파가 도마 위에서 또각또각 소리를 냈다. 정이 나는 게 아니라 정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결혼 초기엔 이런 말들을 했다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라는 대답만 들었으니까. 그 뒤로 나는 배웠다. 내 불만을 표현하는 것보다 참는 게 더 편하다는 것을. 작년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 안 나요? 알아.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덜 할 거래. 엄마도 나이 드시니까 많이는 못 하신대.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TV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다. 뉴스, 예능, 드라마. 화면이 계속 바뀌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 작년에 내가 이틀을 알아누웠을 때 이 사람은 회사에 출근했다. 아프면 쉬어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그게 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전부였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아침 8시도 안 된 시간이었지만 나는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전화를 아침에 안 받는다는 건 이 집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여보세요, 어머님. 민정아, 자는 거 아니었지? 깨웠나? 아니에요. 출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 미안하네. 그냥 김장 이야기 좀 하려고. 올해는 60포기만 하자. 작년보다 줄인 거야. 60포기. 줄였다는 말에 나는 어이가 없었다. 작년이 50포기였는데 이게 어떻게 줄인 거지?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밝게 유지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같이 하면 금방 끝나. 가족끼리 하는 건데 뭐.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김치는 친척들한테도 나눠줘야 하잖아. 가족. 또 그 단어였다. 이 집에서 가족이라는 말은 주문 같았다. 마법의 주문. 그 말만 나오면 모든 불합리가 정당화됐다. 힘들어도 참아야 하고, 아파도 웃어야 하고, 싫어도 해야 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말이야, 올해는 깍두기랑 총각김치도 좀 담그려고. 도연이가 그거 좋아하잖아. 내가 양념 솜씨가 좋으니까 말이야. 칭찬인지 일감 추가인지 모를 말이었다. 나는 네 하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화장대 앞에 앉아 립스틱을 바르는데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졌다.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됐을까? 거짓 미소를 짓고 진짜 감정은 숨기고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화를 끊고 나는 거울 앞에 섰다. 5년 전 결혼식 날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짓던 그때 나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주례 선생님은 말했다. 부부는 서로의 반쪽입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반쪽이 아니라 그림자 같다. 도연의 뒤에서, 시어머니의 뒤에서, 늘 한 발짝 뒤에 서 있는 그림자. 저녁 식사 자리. 나는 상을 차리며 도연에게 말했다. 어머님이 올해는 60포기 하신대요. 깍두기랑 총각김치도요. 작년보다 늘었네. 엄마가 줄인다고 했는데. 작년이 50포기였어요. 도연은 숟가락을 든 채 잠시 멈칫했다. 그러더니 이내 아, 그랬나 하고 넘어갔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떠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끓어올랐다. 이 사람은 숫자도 기억 못한다. 작년에 내가 50포기를 했는지 100포기를 했는지도 모른다.
그저 엄마 김장 도와드렸다는 사실만 기억할 뿐이다. 당신은 배추 나르고 트럭 운전만 하잖아요. 양념 버무리고 절이고 씻는 건 다 저한테 시키시면서 같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민정아,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작년부터 계속 이랬어요. 아니, 결혼한 이후로 계속 이랬어요. 그래도 우리가 안 가면 엄마 혼자 하시잖아. 이해 좀 해줘. 이해. 또 그 단어였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이었다. 당신은 나를 이해한 적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지. 힘든 거 알아. 근데 가족이잖아. 같이 도와야지. 가족.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식탁 위의 음식들이 갑자기 모두 식은 것처럼 느껴졌다. 같이 도와야 하는 게 가족이면 당신 혼자 가면 안 돼요? 왜 맨날 저만 가야 해요? 그건 엄마가 내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럼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요. 민정이는 몸이 안 좋아서 올해는 못 갈 것 같다고. 도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다. 그리고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민정아, 제발 이러지 마. 엄마 마음 상하시면 어떡해.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님 마음은 상하면 안 되고 제 마음은 상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네요. 어차피 당신은 엄마 편이잖아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실에서 도연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옆방에서 자고 있는 아이가 깰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우는 모습을 도연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이 집에서 나는 며느리인가 아니면 그저 일손인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관계 속에서 나의 고통은 왜 늘 뒷전인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리고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됐다. 올해는 정말 못한다고. 이번만큼은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갈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새벽 6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다. 몸이 먼저 긴장한 것이다. 김장날.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봤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하늘 아래 도시는 조용했다. 하지만 2시간 뒤면 나는 시댁 마당에서 배추 더미와 마주하고 있을 것이다. 손은 얼어붙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입에선 거짓 웃음이 나올 것이다. 씻고 옷을 갈아입는데 도연이 일어났다. 부스스한 머리로 화장실에 다녀온 그는 별말 없이 옷을 챙겼다. 우리는 며칠째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필요한 말만. 아침 먹을래? 아니, 괜찮아. 그럼 가자. 딱 그 정도였다. 차에 타기 전 나는 아직 자고 있는 딸의 방문을 열어 한 번 더 들여다봤다. 작고 평화로운 숨소리. 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도연은 라디오를 켰다. 일요일 아침 프로그램에서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보통의 일요일이었다면 나는 아이와 함께 공원에 갔을 것이다.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함께 타고 떡볶이를 사 먹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김장날. 며느리의 일요일은 내 것이 아니었다. 오늘 일찍 끝내고 외식이나 할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작년에도 같은 말을 했다. 재작년에도 했다. 하지만 김장이 끝나고 나면 나는 너무 지쳐서 밥을 먹을 기력조차 없었다. 외식은커녕 집에 돌아와 샤워도 못하고 쓰러졌다. 그런데 또 같은 말을 한다. 마치 이번엔 다를 거라는 듯이.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손을 흔들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았다. 하지만 내 시선은 그 뒤에 쌓인 배추 더미로 향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60포기라고 했는데 저건 아무리 봐도 그 이상이었다. 80은 되어 보였다. 어쩌면 100포기도 넘을지 모른다. 어머님, 이게 60포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 농장에서 서비스로 더 줘서 말이야. 좋은 거 더 받았어. 신선한 거로. 그냥 버리긴 아까워서. 나는 도연을 쳐다봤다. 그는 내 눈빛을 피하며 트럭 쪽으로 걸어갔다.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다. 어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을 것이다. 배추가 더 늘었다고. 그런데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내가 안 올까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속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 얼른 시작하자. 날 추워지기 전에 끝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도연은 이미 배추를 내리기 시작했다. 나도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꼈다. 시작됐다. 한 해의 전쟁이, 절임 작업이 시작됐다. 배추를 하나씩 반으로 가르고 소금을 뿌리고 큰 통에 담갔다. 처음엔 괜찮았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며 했다. 하지만 10포기를 넘어가자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20포기쯤에서 손목이 저렸다. 30포기를 넘기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쉬지 않고 움직였고 나도 속도를 맞춰야 했다. 뒤처지면 민정아, 괜찮아, 힘들어 하고 물었지만 그건 진짜 걱정이 아니라 빨리 하라는 재촉이었다는 걸 나는 안다. 오전 11시쯤 나는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돌렸다. 등에서 땀이 흘렀다. 11월인데도 마당에서 일하면 더웠다. 도연은 밖에서 큰아버지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다. 남자들은 저렇게 쉬면서 할 수 있지만 여자들은 쉴 틈이 없다. 민정아, 물 좀 떠다 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물을 따르며 시계를 봤다. 아직 점심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지친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길지 막막했다. 손을 씻으려고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다. 땀에 젖어 축 처진 머리, 충혈된 눈, 피곤해 지친 얼굴. 이게 32살의 얼굴이 맞나 싶었다. 점심은 간단히 김밥으로 때웠다. 시어머니가 미리 사온 것이었다. 우리는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김밥을 먹었다. 도연은 엄마, 맛있어요 하며 잘 먹었지만 나는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다. 오후에 남은 일을 생각하니 입맛이 없었다. 하지만 억지로 먹었다. 안 먹으면 오후에 버틸 수 없을 테니까. 오후 작업은 더 힘들었다. 양념 만들기, 무채를 썰고 파를 썰고 마늘과 생강을 갈고 새우젓과 멸치액젓을 섞었다. 고춧가루는 끝없이 들어갔다. 한 봉지, 두 봉지, 세 봉지. 빨간 가루가 공기 중에 날리면서 눈이 매웠다. 나는 계속 눈물을 닦아냈다. 고춧가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다. 절여진 배추를 씻어내는 작업도 만만치 않았다. 찬물에 배추를 헹구는데 손이 얼얼했다. 고무장갑을 꼈지만 물이 계속 스며들었다. 손가락 끝이 쭈글쭈글해졌다. 한 포기, 두 포기 계속 씻어냈다. 끝이 보이지 않았다. 오후 4시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허리를 펴고 시어머니를 봤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조금만 더 하자. 다 끝나가. 하지만 조금만 더는 끝이 없었다. 4시, 5시, 6시. 해가 지기 시작했다. 마당에 전등을 켰다. 김장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나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다. 물을 마시려고 일어섰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비틀거리자 도연이 다가왔다. 괜찮아? 네. 나는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했다. 그래야 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다.
며느리는 강해야 하니까. 아파도 참아야 하니까. 7시가 다 되어서 도연이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민정이 힘들어 보이는데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그리고는 말했다. 가족끼리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힘들어해? 옛날 우리 때는 백포기도 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체력이 약해. 그 말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다. 나는 양념 묻은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같이 해야 가족이에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뭐, 저는 가족이라면 서로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60포기라고 하시고는 100포기 가까이 준비하시고, 제가 힘들다고 하는데도 계속 더 하자고 하시고, 이게 배려예요? 마당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손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 사이를 오갔다. 민정아,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이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배추가 더 늘었다는 거 알았죠? 그런데 저한테는 말 안 했잖아요. 그건 말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스트레스는 지금 받고 있어요. 저보고 가족이니까 참으라고만 하지 말고 당신이 엄마를 설득하든지 해요. 왜 맨날 저만 참아야 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났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5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제가 작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임신 중이었는데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이틀을 알아누웠어요. 그런데 아무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셨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정아,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예요? 며느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아파도 참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마당 한쪽에 주저앉았다. 허리가 너무 아팠다. 손목이 저렸다. 몸도 마음도 모두 무너져 내렸다. 도연이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지금은 누구의 위로도 받고 싶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게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마당은 여전히 조용했다. 어두워진 하늘 아래 절반쯤 완성된 김장 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끝나지 않는 악몽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김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나의 존재, 나의 감정, 나의 고통이 이 가족 안에서 얼마나 무시당해 왔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도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나도 말을 걸고 싶지 않았다. 창밖으로 어두운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가로등, 아파트 불빛, 편의점 간판. 평범한 일요일 저녁의 풍경이었지만 우리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옆자리에서 도연의 턱이 굳어 있는 게 보였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화가 난 것이다. 엄마 앞에서 소리를 지른 아내에게. 하지만 나도 화가 났다. 왜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5년 동안 참았다. 아프고 힘들어도 웃으며 참았다. 그런데 단 한 번 내 감정을 드러냈다고 내가 잘못한 건가? 결국 김장은 끝내지 못하고 왔다. 시어머니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라고 했지만 그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나는 차에 타면서 뒤를 돌아봤다. 마당 전등 아래 홀로 서 있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미안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미안해하는 순간 또다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테니까. 집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졌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고 나는 욕실로 향했다.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옷을 벗을 때 거울에 비친 내 몸을 봤다. 팔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언제 부딪혔는지도 모르게. 손목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무거운 배추를 옮기느라 무리했던 것이다.
나는 욕조에 몸을 담그고 눈을 감았다. 뜨거운 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오늘 내가 한 말들이 떠올랐다. 너무 심했나? 아니, 당연한 말을 한 건데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물이 식어갈 뿐이었다. 욕실에서 나와 파스를 붙였다. 손목에, 어깨에, 허리에 빨간 파스가 온몸에 붙어 있는 모습이 처참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효도는 셀프야. 하고 싶으면 당신이 하면 돼. 그 말이 허공에 흩어졌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독백. 나는 잠옷을 입고 침실로 들어갔다. 도연은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다. 등을 돌린 채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나도 반대편으로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오늘의 장면들이 계속 재생됐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다. 아침 먹을래? 아니, 괜찮아. 그럼 나 출근한다. 응. 딱 그 정도였다. 도연은 넥타이를 매며 거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홀로 남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부엌에는 김치 냄새 대신 냉랭한 공기만 남았다. 냉장고에는 시댁에서 가져온 김치 한 통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나는 그걸 보는 것조차 싫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마음이 무겁였다.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 수진이 내 얼굴을 보더니 물었다. 민정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수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점심시간, 그녀는 나를 밖으로 끌어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시켰다. 수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한테 말해봐. 나 입 무거운 거 알잖아.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다. 김장 이야기, 시댁 이야기, 남편 이야기.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5년 동안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나는 그냥 내 마음도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어.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아프고 힘든데 왜 아무도 내 편은 안 되는 걸까? 수지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었다. 중간에 끊지도 판단하지도 않았다. 그저 들어줬다. 내 말이 끝나자 그녀가 말했다. 민정아,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당연히 화낼 수 있는 거야. 아니, 화내야 하는 거였어. 넌 너무 오래 참았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집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말이 나는 울었다. 카페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수지는 내 등을 쓰다듬어 줬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들어줄게. 고마워. 그날 오후 나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핸드폰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민정아, 오늘 저녁에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응, 알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도연이 먼저 와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다. 그는 식탁에 치킨과 맥주를 준비해놨다. 내가 좋아하는 치킨이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다. 민정아,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다. 이틀 동안 생각 많이 했어.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 나는 도연을 쳐다봤다. 그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너무 엄마 편만 든 것 같아. 내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맨날 이해하라고만 했지.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나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나도 너무 감정적으로 말한 것 같긴 해. 근데 도연아, 나는 정말 힘들었어. 작년에도 힘들었고, 올해도 힘들었어.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아. 이제 알았어. 앞으로는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내가 아프면 안 가는 거야. 당연한 거야. 정말? 응. 그리고 내가 혼자 가든지 할게. 너한테만 떠맡기지 않을게. 도연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시도는 하려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입장을,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들으려고 노력했다. 도연은 자기도 중간에서 힘들었다고 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하지만 그게 아내에게 상처를 줄 이유는 안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다. 앞으로 잘해볼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응, 천천히 하자. 우리는 치킨을 먹으며 조금씩 웃었다. 어색했지만 며칠 전보다는 나았다. 그리고 그날 나는 처음으로 도연이 내 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조금 믿게 됐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했다. 적어도 지금은.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까. 우리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여전히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 적어도 대화는 다시 시작됐다. 도연은 아침마다 잘 잤어? 하고 물었고 나는 응 하고 대답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토요일 아침 나는 늦잠을 잤다. 평일에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다. 눈을 뜨니 10시가 넘어 있었다. 거실에서 아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이 딸아이와 놀아주고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도연은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고 있었고 아이는 그걸 무너뜨리며 깔깔거렸다. 일어났어. 좀 더 자도 되는데. 아니, 괜찮아.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창밖을 보니 날씨가 좋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다. 11월 말의 햇살치곤 포근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도연이 일어나 인터폰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엄마시네. 내 심장이 철렁했다. 시어머니.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다. 나도 전화하지 않았고 도연도 조심스러워하며 먼저 연락하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다니 나는 재빨리 머리를 빗고 옷매를 고쳤다. 도연이 문을 열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현관에 서 있었다. 두 손에는 큰 김치통 2개가 들려 있었다. 평소보다 수척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민정아, 이거 내가 먹으라고 가져왔어.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는 김치통을 현관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지난번에 내가 너무 심했구나. 내가 힘들었을 거야. 정말 미안해. 그 말에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시어머니도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서 있다가 내가 먼저 말했다. 들어오세요, 어머님.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이거만 전하고 갈게.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제발. 나는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다. 도연이 얼른 차를 준비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손자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얼어붙은 공기를 조금 녹였다. 사실 나도 혼자 다 했어. 지난주에.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말이야. 시어머니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네, 도연이가 그러더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작년에도 너무 무리했다고. 나는 몰랐어. 같이 하면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너한테는 그게 짐이었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말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엄마 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 시집 식구들이랑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그게 정이고 가족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나 봐.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마음은 알아요. 다만 저는 제 몸이 감당이 안 돼서. 알아. 이제 알았어.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거친 손이었다. 평생 일하며 살아온 손. 그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다. 앞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 내가 올 필요 없어. 내가 담가서 갖다 줄게. 그게 엄마가 할 일이야. 어머님, 그리고 민정아, 그날 내가 한 말, 다 맞는 말이었어. 가족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거지. 내가 늦게 깨달았네. 나는 눈물이 났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닦았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도연은 부엌에서 슬쩍 우리를 보다가 눈가를 훔쳤다. 아이만 천진하게 웃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가셨다. 문 앞에서 나를 한 번 더 안아주셨다. 힘들게 해서 미안했어. 이제 편하게 지내자. 네, 어머님. 저도 그날 너무 심하게 말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말 안 했으면 나는 계속 몰랐을 거야. 고마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는 현관에 놓인 김치통을 들여다봤다. 뚜껑을 연이 빨갛게 잘 익은 배추김치가 담겨 있었다. 매운 고춧가루 냄새가 피어올랐다. 나는 한 잎을 집어 입에 넣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맛이었다. 시어머니가 혼자서 담근 김치, 그 안에는 미안함과 서툰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저녁, 나는 그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였다. 도연이 퇴근. 아니, 도연은 오늘 집에 있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도연이 밥을 짓고 내가 찌개를 끓이고 아이는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평범한 주말 저녁 풍경이었다. 밥상을 차리고 앉았다. 김치찌개는 뜨겁고 얼큰했다. 구수한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우와, 맛있겠다. 엄마 김치로 끓인 거야? 응. 역시 우리 엄마 김치가 최고야. 도연이 한 숟가락 떠먹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다. 나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뜨거웠지만 맛있었다. 정말 맛있었다. 맛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김치에 담긴 의미 때문이었다. 도연아, 응? 고마워.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줘서. 당연한 거지. 나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다. 아이가 김치찌개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웃었다. 이 순간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당연해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은 이 순간이. 밤, 아이를 재우고 나는 베란다에 나가 서 있었다. 도연이 뒤에서 다가와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다. 추워. 감기 걸려. 응. 우리는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도시에서 보기 드문 별들이. 민정아,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근데 노력은 할 수 있잖아. 응. 노력하자. 천천히.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찬 바람이 불었지만 담요 안은 따뜻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다. 가족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시어머니에게 같이 하는 일은 사랑의 표현이었다. 함께 땀 흘리며 김장을 하고 그 김치를 나눠 먹는 것. 그게 가족의 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에게 서로를 배려하는 거리가 사랑이었다. 각자의 한계를 인정하고 아플 때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두 방식 모두 진심이었다. 다만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몰랐을 뿐이다. 김장보다 무거웠던 오해의 시간이 이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완전히 녹은 건 아니었다. 아직도 서로 조심스럽고 어색한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 되는 건 한순간이지만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건 매일매일의 이해와 용서라는 것을,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저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그 작은 깨달음이 이번 겨울을 조금은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 같았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의 언어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중요한 건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듣고 이해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